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굿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읽어왔고요. 제5장 후기 고대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 퀴니코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이전 시간에 다뤘고요. 206쪽 신플라톤주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태양을 한번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 플로티너스가 들었던 비유예요. 우주엔 태양밖에 없어요. 이 태양은 그 신이죠, 신. 여기서 말하는 비존재고 영혼이고, 세계 영혼이고, 일자라고 하는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겠죠. 점점 약해지겠죠. 그럼 점점 이제 그 비존재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존재가 지금 우리 이제 우리 뭐 신체나 육체나 아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 플로티너스한테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줄을 서죠. 근데 그런 세계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신플라톤주의는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난 종교적 갈망에 부응하고자 했다. 여기 바로 이전 시간에 그 결말하고 맞닿아 있어요.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는데 이전에 그 학파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종교적 갈망을 추구하게 됐다는 문장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전 시간에. 그래서 이게 받는 겁니다. 그 이전 문장은. 그래서 신플란톤주의 학설은 개인을 보다 광대한 우주론적 그림 안에 위치시키고 악을 결여로, 즉 그 비존재로 묘사했다. 또한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육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즉 비존재로. 그리고 영혼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영혼이 존재하죠. 이런 이분법인데 이론론입니다. 영혼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의 영혼이 세계 영혼과의 총괄적 합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혼을 그 유한한 껍데기,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플로티노스는 이원론적 이데아론을 버리는 대신 우주를 빛과 어둠의 위계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플라톤주의의 해석을 전개했다. 이론론이죠. 우주의 핵심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는 있으나 서술할 수는 없는 표현 불가능한 일자, 아까 태양, 일자라고 했다. 일자는 우주의 최종적 토대, 우어그룬트이다. 일자는 마치 주위를 밝히는 광원처럼 이게 태양입니다. 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가 주위로 방사되면서 점차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그라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를 방사한다. 이 방사 혹은 유출, 보통 유출이란 말을 많이 해요. 유출 이론은 영적인 우어그룬트가 최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힘의 중심인 반면 물질은 비존재. 계속 나오죠. 비물질적이고 표현 불가능한 우어그룬트 일자로부터 점차 물질적이고 소멸 가능한 현상에까지 이르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럼 당연히 영혼을 통해 나아가야겠죠. 인간은 그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존재이고 207쪽에 보면 목표는 일자로부터 나오는 빛의 힘과 영혼의 합일이다. 일자와 합이라는 게 목표예요. 합일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비한 합일, 심플라토주의는 초자연적 힘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도 이제 밑에
현실 종교라고 파악하기는 했지만 하나의 학설일 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독교가 종교 그래서 약간 좀 읽으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어, 약간 이단 종교의 교리 같은 느낌? 그죠. 그죠? 이단 어, 종교의 교리 음. 아 이게 바로 이단 뭐고 약간 그런 종교적 이 색채가 현대 강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네. 뭐 아까 태양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네네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이단 종교의 교리 같은 느낌을 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아 이단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구나. 아. 현대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플로티너스의 주장이 뭔지는 좀 감이 오시나요? 잘 안 와요. 아, 아, 진짜요? 네, 뭐, 근데 그냥 네네. 뭐 비물질적이고 뭐 아까 뭐 그게 영혼. 물질적인 건 존재하지 않고 영혼만 이렇게 있을 예, 예, 예. 뿐이고 태양에서 뭐 영혼이 영혼이 유출되는. 이렇게 네. 유출되고 막 방사되고 뭐 네네네. 대충은 알겠는데요. 대충 감이 오시죠? 굳이 네.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현실적이시군요. 네, 네, 너무 현실적인. 이단 종교 같은 아, 근데 이런 이쯤에서 교리를 저희가 어, 어떤 철학을 접할 때, 네 좀 중립적으로 프- 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일단은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중립을 넘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플로티너스에게 동조하는, 음, 입장으로, 플로티너스를 볼 때는 플로티너스의 의견에 내가,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동의하는 입장으로. 어, 너무 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좀 그래요. 마음에 안 들지라도, 아, 그쵸. 아, 일단,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예, 이해되고. 음,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뭐 아무튼, 근데, 공산당이 좋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 뭐, 플라톤 나왔다 그래서 플라톤을 무조건 좋아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건 건 아니지만, 아니잖아요. 어, 네. 왜냐면 이제 아, 이 아, 입장이, 그렇구나. 알려주셨으니까. 네, 뭐. 이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우리가 뭐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닌데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을 아, 너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음.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 옹호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 아, 저도 그 성경을, 바이블을 읽어본 음,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독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세요. 네. 예, 정독하면서 항상 이게,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이건 좀 그 아니지라고 그럴 수 있죠. 항상 비판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게 네. 사람이 그 모든 거를 그냥 그렇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자의식 결여해. 왜냐하면 모두 다 우리는 에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에고를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에고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나의 에고를 가지고 분명한 입장, 네. 분명한 입장 너무 아, 좋습니다. 그럼요. 아니 뭐 플라톤보다 나의 에고가 더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다음에도 또 다른 책에 또 나오니까요. 네, 일단 요 네네. 정도 근데 그 하고. 태양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았어요. 딱 다행이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 플로티너스가 들었던 예예요. 그니까요. 네네. 너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그럼 넘어갈게요. 208쪽.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피론, 카르네아데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와 같은 고대 회의주의자들은 인식론적 문제들에 몰두하였다. 소피스트들의 인식론적 전통에 속한다고 하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소제목들이 있어요. 회의주의자들의 논변, 이거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면서 저자가 정리하죠. 자, 첫 번째 명제, 문장. 감각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한 사람이 세상의 사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감각 인상들은 그 대상들에만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을 하는 사람과 그 대상 간의 관계, 감각기관의 상태, 감각 경험을 하는 사람의 일반적 상태에도 의존적이다. 감각이 종종 우리를 속인다. 그리고 뭐 감각은 중립적 접근 통로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감각 인상이 실제로 해당 대상에 대응한다는 것을 보장해줄 권위를 가진 자도 존재하지 않죠. 어, 감각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음, 어떤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그래서 210조를 보면 우리는 모두가 오류에 빠져 있지 않다는 어떠한 보장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만약에 오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시각에 어떤 색안경을 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사물을 지각하고 있다고 말할 때 과연 진정 그 동일한 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도 종종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적 논변에 따르면 기본적인 인식론적 난점은 감각 인상이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하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단 하나의 신호의 결과가 아니라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환원하자면 인간은 대상의 참된 본성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맞아요. 일단 한번 다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는 이 우리는 우리를 이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말 회의주의적이죠. 그래서 즉 감각은 우리를 참되고 확실한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어,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런 감각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 되게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과학적으로도, 그죠? 네네. 어, 이 너무 그잖아. 입장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전적으로 이 회의주의자들의 이 말이 맞아요. 응, 감각은 우리를 속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맞아요.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보고 맞아요. 어떤 감각도 믿을 수가 없죠. 뭐 시각, 청각, 촉각. 음, 근데 이렇게. 이제 음,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죠. 가끔 믿을 수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어, 육감이란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210조, 210조에도 아래 그 예가 나오죠. 소금은 항상 그 대부분의 사람에게 짠맛이 나고 불은 항상 거의 모든 이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음, 관찰은 우리에게 주관적 확실성을 준다. 음, 그러나 이 주관적 확실성이 우리에게 대상의 참된 본성에 대해 무언가를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음, 않는다. 음, 그 불은 뜨겁죠. 음, 뜨겁죠, 당연히. 피해야죠.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음. 그마저도 주관적이다. 이런 말. 자, 넘어가서, 어쨌든 감각을 못 믿어. 여기까지 말했고, 그 다음 명제. 근데 약간 네, 저기 네네, 있잖아요. 소금은 항상 짠맛이 나고라고 이 저자가 네, 이제 놨잖아요. 네, 근데 그 감각을 못 믿는다는 것도 그 그것도 이 부분에서는 진짜 좀 이해가 됐어요. 음, 왜냐면 박범신 소설가의 소금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설을 보면 그 네, 소설에서는 소금이 단순히 짠맛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요. 어, 그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게 인생의 맛이라는 거죠. 어, 그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각적으로 단맛이 나고, 뭐, 짠맛이 나고, 신맛이 나고, 쓴맛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것도 감각도 주관적인 거니까. 음, 그래서 이 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어떨 때는 믿을 수 있는 것도 맞긴 한데, 관찰적으로. 이게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좀 이해가 됐어요. 저자가 음, 소금을 예로 들어가지고. 어, 소금조차도 짠맛만 나는 게 아니다. 아, 네네네. 좋네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반대로 예를 들었지만, 음, 뭐, 객관적으로 소금은 짠맛이 나지 않느냐, 이런 주관적 확실성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 주관적 확실성마저도 믿을 수 없는 감각이다. 감각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결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자가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납법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음, 귀납법은 유한한수의 어떤 경우들에 해당되는 한 속성에 대한 명제로부터 이 속성이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예가 나오죠. 지금까지 관찰한 45,987개의 경우들에서 모든 노쇠는 회갈색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노쇠는 회갈색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력 있는 추론이 아니다. 다른 색깔의 노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납법은 보정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강한 주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귀납법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뭐 결국 예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항상 예외는 나온다. 검은 백조 네. 이런 얘기. 네. 그쵸, 그쵸. 예외는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평균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귀납법을 그 기준에 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은. 예, 귀납법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옳은 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네, 그래서 좀, 옳다고 하긴 그렇고요. 아, 기준을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통은 표준에 놓고 모든 거를 이제 하잖아요. 뭐 네네네. 예를 들어 약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음, 뭐랄까요? 음식을 할 때도 그렇고 음, 옷의 공산품의 사이즈를 할 때도 그렇고 네네. 제작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를 우리가 표준치에 놓고 기준을 두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그 기준은 귀납법에 의거하는 것 같고, 음, 하지만 예외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절충적인 입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연역법은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 연역법은 1년에 주어진 명제들, 전제들로부터 확실한 규칙의 도움을 받아 특정한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이다. 이 명제에는 주어진 명제들이 참이고 연역의 규칙들이 타당하면 참이다. 음, 모든 사람이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이런 연역법은 전제들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연역법은 동어 반복적이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런 전칙 명제, 모든 사람은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를 옹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소크라테스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추론된 주장, 소크라테스는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돌풀님이 굉장히 연역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왜죠? 일단 전제를 깔고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도. 네네. 일단은 이거에 심플라톤주의를 볼 때는 심플라톤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그죠, 그죠, 그 그죠.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전제를 깔고 무조건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제죠. 돌풀님은 연역법적인 사람이고 나는 회의주의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아, 생각했어요. 아, 되게 일리 있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모든 철학은 전제가 다 있어요. 음. 전제가 없는 철학은 없고 어떤 철학자든 자기 주장을 할 때 어떤 대전제를 그렇죠. 깔고 주장을 하거든요. 철학뿐만이 아니라 음, 모든 연구들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기본적인 가정이 있고 음, 전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철학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아마 에피쿠로스나 이렇게 음, 전제가 뭘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정이랄까? 근데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 음. 다 전제가 저는 있기 그냥 때문에. 네. 인식하고, 음, 판단하고, 음. 적용하는 거를 아, 생각을 하는 거지, 음, 단순히 저는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뭐 전제로 그거를 믿어야 되고 약간 종교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음,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기납적으로 하겠어요. 롤플님은 연역적이지만 저는 기납적으로 하겠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기 주관이 그쵸? 너무, 뚜렷하셔서 너무 좋아요. 모두가 맞는 다 말이에요. 에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있으신 사람이에요. 에고를, 네. 에고를 존중해줘야 돼요, 사람은. 당연하죠. 자, 그 네 번째 한번 명제를 볼게요. 연역법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하지 못한다. 모든 연역법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그리고 연역의 규칙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까 대전제는 그냥 그냥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버려요. 증명되는 것은 언제나 추론된 명제이지 그 전제들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 트릴레마가 나오거든요. 삼자택일의 궁지에 처해 있다. 즉 우리는 이 대전제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다. 우리는 전제들을 입증하는 무한한 과정을 계속하거나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제를 내세우고 이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전제, 이렇게 무한태행하죠. 순환 맞아요. 순환 논법에 빠져들거나 악순환 혹은 논리적으로 임의의 지점에서 증명을 중단해야 한다. 음, 결단주의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 연역적 추론의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어떠한 기본적 원리도 연역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 아, 이거 저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 연역법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음, 어떤 것들을 접근할 때. 음, 그래서 음, 일종의 거리두기? 음, 거리두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철학은 전제가 있는데, 그럼 이 모든 어떤 철학도 완전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그 전제가 틀릴 수도 어, 있다는 걸 우리는 그러니까요.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음. 회의주의가 이렇게 유익하다. 저희가 다 회의주의자였나? 213쪽에 보면 상충하는 의견들의 근거는 똑같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충하는 의견들의 근거는 똑같이 좋다. 어, 그 찬반 논변들의 좋은 정도가 서로 똑같은 상충하는 의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백분 토론 보면 찬반 이렇게 의견 갈리잖아요. 근데 그 의견 각자 모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누구 있죠. 다. 누구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있죠. 입장이 있고, 음, 사정이 있고. 음, 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둘 네. 다의 근거는 똑같이 좋다 이런 얘기고. 결론적으로 회의주의자들의 비판은 감각 경험과 귀납법과 연역법의 타당성을 겨냥한 것이었고 외부의 사물이나 보편적 원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 이 보면 어, 다시 정리하면 그 다섯 가지 명제들 회의주의자가 보기에 감각은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감각을 못 믿어요. 그리고 귀납법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에요. 귀납법도 틀렸고 연역법도 새로운 지식을 주지도 못하고 연합법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하지도 못해요. 연합법도 틀렸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감각도 못 믿어, 기납법도 틀렸어, 연합법도 틀렸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야?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213쪽의 맨 아래 문단 보시면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회의주의자들의 극단적 주장은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입장이 모순이라는 건 자명하다. 과격한 회의주의는 그러므로 역설적이고 따라서 방어될 수 없다. 회의주의자들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즉 그들의 회의는 얼마나 포괄적이고 절대적이었던가. 그리고 그들의 회의가 진리임을 주장하는 증명되지 않은 진술의 형태를 취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음 쪽에 넘어가면 214쪽. 어, 그래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냥 관찰하는데 만족하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은 채 이런 문장 나오죠. 그 사안에 대해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회의주의자들은. 음. 그래서 215쪽에 보면 어,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렇게 회의주의자들도 신앙으로부터 형이상학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했던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모든 것이 똑같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다. 어, 이런 주장. 인데 어떻게 보세요? 회의주의자들의 이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그 관찰주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맞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방관자라고 그 규정 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약간 회의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음,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음, 저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카르네아데스가 얘기했던 개연성 있잖아요. 네, 아, 경험주의적 성향을 갖는 개연론으로서의 퇴의주의를 전개했다. 이거 했던 부분이 저는 되게 그게 동의했고 인상적이었어요. 오, 개연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그 있을 법한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현실에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음, 그랬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거 아까 처음에 할 때 개인주의, 그 현대의 개인주의와 이 후기 고대 철학이 많이 맥이 닿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뉘앙스가 어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긴 하죠. 회의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댓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반대, 어떤 말을 해도 반대하고 프로불편러, 프로 불편러 프로불편러들 반박하고 근데 자기들은 특별한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214쪽에 보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사안에 대해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런 이걸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회의주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프로 불편러. 회의주의자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아, 맞는 말도 그래요? 있지만 음 절반의 회의주의 이 정도. 자 넘어가서 절충적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죠. 우리는 그렇겠죠? 네.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했으니까 회의주의. 자 넘어가서 216쪽입니다. 6번 고대의 과학과 학문. 여기 인제 철학을 제외한 그때 당시의 과학과 학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전 이 부분 참 좋았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217쪽 역사 서술.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는 경향을 갖는 사변적 자연 철학의 전통과는 달리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경험에 더 역점을 두었고 변화 가능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저는 이런 문장 너무 좋아요.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그때 그냥 당시의 뭔 말인지 철학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설명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의 철학은 변화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대립적으로 봤을 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철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걸 추구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런데 역사가들은 반대로 변화 가능한 거, 변화하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무 깔끔한 설명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저는 네, 감동받았다. 감동. 응.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통상 시간상의 위치나 지리적 위치가 없는 옛날 옛적이 같은 신화적 사건들과는 반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의되는 사건들을 다루었다. 역사가 그렇죠. 어, 비교적 입증 가능한 원인들을 탐구하였다. 음. 두 번째 이제 다음 문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접근하고 있다. 음. 대부분의 그리스 자연 철학자와는 반대로 이들은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것들을 가치 있는 연구 영역으로 보았고 그로써 경험과학적 이상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역사라는 게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어. 철학은 그중에서도 인제 변하지 않은 불변하는 어떤 걸 끄집어내고자 하고 이거는 그 학문의 본질적인 차이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역사 서술 관련해서? 그때는 뭐 전쟁이 많았으니까. 아 그죠. 내전도 많고, 그렇죠. 외전도 많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적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음. 그 디테일한 것들 누가 전쟁을 응, 일으켰고 누가 졌고 이런 거. 응. 예, 음. 예, 여기 보면은 국가 간 권력투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 네네. 사건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되게 적을 거 많았겠죠. 그때는 역사가들이. 맞아요. 변화하잖아요. 자꾸 권력이 변화한다. 이동하면서. 변화한다. 변화하잖아요. 막 응.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로 편입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누가 몇 명 죽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 자꾸 이렇게 이세가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이런 거 뭐 적을 거 많았으니까 얼마나 음. 변하는 게 많았겠어요. 맞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넘어가서 의학입니다.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가 역사 소설에서 했던 것에 상응하게 의학에서 경험과학적 이상을 즉 사변이 아니라 관찰과 실천적 경험에 대한 강조를 옹호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고대의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에 속했던 사람 중 하나이다. 음, 역사하고 같아요. 의학도 관찰과 실천적 경험에 기반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나오고요. 219쪽에 보면 이 글은 히포크라테스가 의료 시술을 함에 있어 얼마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는지 보여준다. 의사는 곧장 칼을 들고 수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히포크라테스에게 의사는 극단적인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약품을 처방하는 약물치료사여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가 자연에 반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작업해야 한다는 견해가 배우에 깔려 있다. 목표는 자연 자체에 내재하는 과정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음. 그리고 220쪽에 보면 뭐 그리스 의사들은 사체 해부도 했다고 그러고 생체 해부도 했다고 합니다. 내부 기관들을 관찰하고 221쪽에는 몸의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죠. 뭐 다혈질 인간은 피가 너무 많고 이런 얘기, 점액질 인간은 점액이 너무 많고 어,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체질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이념을 만난다. 자, 의학 부분, 의학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음. 네, 저는 그, 원래 저는 이쪽 전공이어가지고, 아, 어, 네, 원래 저는 간호학 전공했고요. 그럼 간호사로 10년 넘게 하다가, 그, 진짜요? 네, 지금 편집자로는 5년 차고요. 그래서 와, 지금은 이제 의치 약학 브랜드, 그 브랜드 이름이 히포크라테스 지금 런칭 앞두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렇구나. 원래 알았던 내용이기도 하고, 네네. 아니, 할 말이 그래서, 많으실 것 같아요. 의학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네네. 그 지금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는 그때는 달랐고요. 얼마 음, 전에 알쓰린잡에서 또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인물을 다뤘는데 그때는 이제 이 강령이라는 게 뭐 학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음, 음, 의대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각 집안에 그 비방 있잖아요. 비방. 음, 비법. 예를 네. 들어서 뭐 소화기관이 속이 배 아플 때는 이 집에 가라. 눈 아플 땐 이 집에 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런 거 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비법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문의 이런 비방을 넘어서 새로운 제자를 받았을 때 그 제자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그걸 이제 그런 게 이제 선서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약물 치료사였다고 한다는 게 지금 그때는 이제 약이 약초였잖아요. 아, 네, 네네. 약이 약초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초에서 유래하는 지금도 이제 생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거의 타미플루가 그 팔각이라는 약초에서 추출물을 한 거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되게 히포크라테스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다 아프면 그게 이게 종교적인 걸로만 해석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음,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관찰을 시작하고 이걸로 인해서 토대로 치료를 시작한 인물이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법학을 보겠습니다. 네. 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구성력 있는 법의 토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법은 궁극적으로 단지 권력과 전통의 표현에 불과한가? 이런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법에 대한 또 다른 이론적 성찰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우와 같은 유형성 계산이 속하는데 이 방법은 법적 결정의 효과를 논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적 전통의 사상가들이 연구하게 된다. 222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정치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 얼마나 적극 관여했는가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음, 나아가 로마 시대의 많은 주도적인 스토아주의자가 법률 체계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가진 정치가였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로마법은 나중에 유럽의 법의 기초가 되었다.
로마법이 그렇게 잘 발달된 이유는 그 이론적 유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적 필요 때문이기도 했다. 로마인들은 서로 다른 많은 종족 집단과 문화 집단을 가진 제국에 맞는 공통된 법 체계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 문화적 동질성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공통된 법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추상 수준을 높여서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되는 일반 규칙을 정식화해야 했다. 그리하여 법학은 전문적인 규범적 해석학으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보편적인 규범적 법과 규칙에 비추어 개별 사례들을 해석해내는 전문가 집단을 교육시켜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는 성문법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례가 특정 유형의 사례임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실전적 판단도 포함되었다. 음. 그래서 정승되고 정치적으로 승인된 법적 견해에 비추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던 건데, 이 오늘날 그 변호사, 판사, 검사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 집단이고. 오늘날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예, 법학 읽으시면서. 로마법이 그래서 유명하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은 뭐 이 파트는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하면서 가게 되죠. 여기 네, 파트는. 네. 아, 좋습니다. 로마법이, 우리 응, 막 로마법 되게 많이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네, 법이 때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수학을 보면요. 음, 플라톤의 이데아와 그 존재에 대한 성찰은 수학의 기본 문제들에 대한 성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객관적 지식과 타당한 연역 그리고 증명의 문제는 수학의 기본 문제들이기도 하다. 피타고라스와 같은 그리스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명제에 대한 증명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정확히 수학의 형식적이고 연산적인 측면을 증진시켰다. 수학적 증명은 자명한 공리들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한 연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리 연역 체계는 공리와 연역 규칙, 추론 규칙과 이 공리들 및 규칙들을 가지고 얻어낸 증명된 명제들, 정리들로 이루어진다. 유클리드 얘기 나옵니다. 유클리드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수학 교재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근세까지 이 주제에 관한 표준적 저술로 남아있다. 수학 관련해서 혹시 뭐 넘어갈까요, 그냥? 네. 네, 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천문학이 나옵니다. 네, 문헌학도 나오고, 네, 음, 이건 그냥 읽어보면 다 알겠죠? 네. 네, 다 스킵을, 스킵을. 네, 굳이, 굳이 뭐 이렇게,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사서 읽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됩니다. 맞아요. 굳이 뭐 얘기할 거리가, 맞아요. 네, 네, 없어요, 별로. 네, 그죠?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문헌학, 그리고 고대 여성과학자들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음. 어, 혹시 이제 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봐야 네, 되는데요. 시간 한 5분 네, 정도 남았네요, 다행히. 네. 시간이. 좀 일찍 끝낼까요? 아니, 예, 예, 이제 네네, 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네네, 되는데요. 네, 5장 후기 고대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떠올려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스토아파, 신플라톤주의, 음, 회의주의, 네. 그죠. 학문. 학문, 잠깐, 퀴니코스 학파도 있고요. 음. 선생님 어떠셨나요? 쫙 둘러봤는데, 후기 고대 철학. 예. 한번 총평해 주시죠. 총평. 네. 스토아파가 짱이다. 나는 스토아주의자다. 이렇게 되는 아, 거죠. 스토아파 너무 좋아. 아니, 더 없나요? 저요? 또 뭐가 필요해요? 나는 꼰대였어. 막 이러면. 뭔가 단순 명쾌해서 좋네요. 네. 네. 아, 그럼 이 스토아파가 좋긴 한데, 그 후기 고대 철학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랄까요? 음, 좀, 좀, 저희 일주일 내내 저희가 읽었잖아요. 네. 읽으면서 들었던 어떤 느낌이랄까? 이때 당시에 철학은 들었던 어떠했다? 느낌.
예. 그런 저희가 인제 음, 그 고대부터 뭐 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 이전에는 네네. 그 철학과 정치와 법이 다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근데 여기서는 철학을 자체를 이제 법과 정치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로마. 그전에는 이렇게, 네. 네네, 소규모로 이렇게 저렇게 음. 막 했다면, 도시국가죠. 이제는, 네, 네. 도시국가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작은 규모의 것들이 많았다면, 음. 지금은 이제 전쟁이 많아지고, 통합이 많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 거대 제국이. 뭔가의 하나의 일종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음. 그 가장 중앙집권적인 뭔가 그런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와가지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전파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철학이 왜 정치 어떤 학문을 그 할 때는 먼저 그 기본 막 이론 연구가 있고 그 개별 연구 있잖아요. 개별 음음음. 연구들이 모여서 네네. 이거를 이론화시키고 그 다음에 철학을 만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 과정이 이제 연세대에서 일어난 다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철학이 이제 대전제가 이제 그 형성이 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뭔 말인지 그렇죠.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이해됩니다. 네. 예. 뭔지 알겠어요. 약간 뇌피셜이니까. 네. 네네네. 다 그렇죠 뭐. 뇌피셜로 다 가는 네. 거죠 뭐.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주에는 네. 제6장 중세를 들어갈 텐데요. 네. 음. 중세. 네. 일단은 뭐 중세를 읽어오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